안녕하세요. 박정우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부터요, 저와 함께 테셋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 합니다. 테셋은 국가공인 경제 이해력 시험으로서요, 어떻게 보면 경제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하는 데 필요한 기초 경제 용어라든가 이론, 원리,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준과 동시에요. 그 다음에 이제 현실 경제에서 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여러 시사적인 현상을 또 제대로 숙지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같이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굳이 경제가 요즘 경제학을 공부하는 것 또는 경제 문제가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제가 구구절절하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마 많은 분들이 다 현실적으로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경제가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한 지혜들이 담겨져 있는 경제학 또는 경제 원리에 대해서는 이것을 배우는 데는 등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사실 한국경제신문과 이런 곳에서 이런 경제학을 바탕으로 국가공인 이해력 시험을 만들게 된 가장 큰 배경이 여기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인들에게 경제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이 되었지만, 그런데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하는 그런 기초 소양은 부족하다라는 사실에 직면했던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테셋이라는 시험은 경제학 시험이 아니라 경제 이해력 시험이다, 이렇게 테셋 시험에 대한 용어가 달리 규정되고 있죠. 자,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경제학 박사가 되기 위해서, 아니면 경제학 분야로 석사 또는 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해서 이 경제학을 공부하는 것, 테셋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테셋은 경제학에서 담고져 있는 다양한 내용들 중에서 학문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나의 소비활동 또는 생산활동, 투자활동에 유익한 어떤 판단이 될 수 있는 지혜들을 별도로 추출해서요, 그것들을 알고 있는지,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시험이다라는 점이 아마 경제학 시험과 구분되는 가장 큰 목적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럼 테셋이라는 시험은 경제학 원론 서적에서, 우리가 대학교 때 배웠던 경제학 원론 서적에서 특히 그러면 실생활과 관련된 것들만 추려낸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꼭 그렇게만 또 보시면 안 돼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요, 우리가 현실 경제가 경제학 교과서에서 재단된 그런 모델 또는 그런 원리에 의해서 딱 부합하는 형태로 항상 진행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 현실 경제는요,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절대 설명되지 못했던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또는 교과서에서는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실제 현상은 왼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테셋을 통해서 제대로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실제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그런 기초 지식을 확인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셋은요, 교과서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경제 현상에 대한 내용을 같이 물어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제 경제 현상 주로 어디에 투영되어 있고 어디에 담겨져 있나요? 바로 우리가 흔히 시사 용어라고 말하는 그곳에 바로 그런 것들이 많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자, 시사 용어라는 것은요, 지금 현실에서 가장 적시성 높은 어떤 현상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그런 가장 한 단어를 말해요. 그렇다면 그런 한 단어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명확히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을 확인하게 되면 이 용어를 통해서 이 사람은 현실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바로 테셋에서는 시사 용어들을 많이 출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테스트에서 출제되는 비중이 뭐냐면요, 바로 의사결정과 관련된 재무관리 또는 회사법 또는 회계학에 대한 기초 지식이 좀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테셋은 이것을 배운 다음에 비즈니스 현장에서 내가 경제 지식을 왕성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이 경제 현상에서 무엇인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아주 기초적인
상업 또는 회계 또는 재무적인 지혜를 가르쳐주는 목적도 같이 겸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테셋이 전반적으로 어떤 시험 범위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주로 이 시험의 목적은 무엇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제가 이제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이런 부분을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우리가 사실 수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그 시험의 목적과 그 시험의 시험 범위를 명확하게 알고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나 고등학교 때 경제학 원론 했는데 집에 책 한 권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테스트에서 우리 소개의 2등급 이상의 등급을 받는 데 있어서는요, 불필요한 공부를 더 많이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 이 시험을 준비하는데 필요 없는 부분을 또 공부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테스트 시험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일련의 내용들을 명확히 숙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슬라이드를 통해서 강의를 하나하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학이 그래서 어떤 학문인지 이제 살펴봐야겠죠. 여기 서두에 제가 뭐라고 나왔냐면 경제학 논의의 배경은 희소성이 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저희 이제 교재 페이지로 따지면 이제 2페이지와 3페이지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제가 3페이지 상단에 어떤 그림을 그려놨냐 하면 바로 이렇게 두 원을 표시를 해드리면서 이쪽에 자원이라고 제가 써드렸고요. 이쪽에 욕망이라고 제가 써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다양한 걸 뭘 하고 싶은 것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여행도 멀리 갔다 오고 싶고 갖고 싶은 물건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욕망이 있는데 이러한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우리의 자원이라고 하면 나의 월급 또는 용돈 아니면 연봉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욕망에 비해서 자원이 훨씬 적습니다. 자, 욕망에 비해서 자원이 훨씬 적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한정된 자원으로 다양한 나의 욕망 중에서 무엇을 먼저 실현해야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뭔가 어떤 자원을 먼저 하고 어떤 자원을 나중에 어디다 쓸 것인지 결정하기 위한 이 일련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선택들. 이 선택들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이것을 고민하게 만든 것이 바로 경제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써드렸냐면요, 우리 책에서도 파란색 부분으로 음영 부분으로 제가 희소성에 대한 정의를 써드렸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지만 그 욕망을 충족시켜줄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다른 표현을 하나 했는데요. 인간의 물질적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생산 요소가 한정되어 있다는 희소성의 문제, 이 희소성이 바로 경제학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바로 희소성은 자원보다 욕망이 더 큰 이런 상태를 우리가 희소성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 희소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인가 선택을 하게 됐다. 아, 내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으로 무엇을 선택해서 무엇을 하게 되느냐, 이걸 선택하게 되는데 바로 이 선택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이거를 결정해주는 학문이 바로 경제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경제학을요, 바로 뭐라고 정의하냐면요, 물론 학자들마다 경제학을 정의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고 다채롭습니다. 그런데 가장 경제학을 합리적으로 정의하는 방식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학문이 바로 경제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경제학이라는 건 이렇게 합리적 의사결정에 투영되는 학문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경제학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내용들을 주는지 살펴보기에 앞서서 자,
그러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합리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느냐? 아닙니다. 어떤 재화들은요, 절대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해서 다양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편하게 결정하면 되는 게 있고, 어떤 재화들은 우리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무엇인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 페이지로 따지면 9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 9페이지에 자유재, 경제재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거기 보면 케이스 1에 자유재와 경제재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8페이지에도 자유재와 경제재에 대한 개념이 써드렸죠. 자, 요게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아까 앞서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하, 우리가 희소성이 경제학의 중요한 시발점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경제학적인 고민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무엇인가 자원의 희소성에 놓여서 우리가 그 물건을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합리적인 선택을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대상이 있을 텐데 그게 바로 경제재입니다. 경제재는요,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쓰고 어떤 것은 쓰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고민의 대상이다. 경제적 고민의 대상이다라는 게 바로 희소성 때문에 생긴 경제재고요. 그 다음에는 희소성이 없는 재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경제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재화를 우리가 바로 자유재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럼 보자고요. 희소성을 갖고 있는 자원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논의가 필요한 재화들을 우리가 흔히 자유재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반면 희소하지 않아서, 즉 자원이 무한정 존재해서 경제적 논의가 필요하지 않는 재화를 우리가 자유재다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자유재는 뭐고 대표적인 경제재는 뭐냐,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자유재는 경제재는 대부분 다 잘 아시죠. 우리가 흔히 돈을 주고 사는 물건들이 다 경제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트에 가서 내가 돈을 주고 구입하는 많은 물건들 전부 경제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제재 말고요, 어떤 재화, 즉 돈을 주고 얼마든지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쓸 수 있는 재화, 자유재가 뭐가 있을까? 요건 사실 쉽지 않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제가 현장 강의에서 가끔 들려드리면 뭐라고들 가장 흔히 많이 얘기하시냐면 여기 적어드린 것처럼 공기를 예를 많이 드세요. 공기는 우리가 부존량이 너무 많아서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루 공기를 내가 얼마만큼 들여 마실지 얼마만큼 들여 마시지 않을지 이런 걸 결정함에 있어서 하등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공기라는 것을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들여 마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공기라는 것은 이렇게 대표적인 자유재의 한 예시가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럼 테스트에서는 이렇게 자유재인지 경제재인지 구분하시오 이런 시험만 나오느냐? 그렇지 않죠. 자유재와 경제재에 대한 다양한 특성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테스트 시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 페이지 9페이지로 따졌을 때요, 자유재와 경제재에 대한 특성 이렇게 돼서 첫 번째로 제가 적어드린 내용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로 제가 적어드린 내용이 바로 자유재와 경제재는 고정되지 않았다 말씀드렸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재화는 원래 자유재였는데 경제재로 바뀌기도 하고, 다른 말로 경제재였는데, 좀 글자가 깨졌네요. 좀 깨끗이 써드릴게요. 어떤 재화는 경제재였는데 자유재로 또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자유재였다가 경제재로 바뀐 건 뭐냐? 제가 위에서 써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물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 196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수자원이라는 표현이 없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원하는 물은 마실 물 또는 생활 하수로 우리가 생활 용수로 쓰는 그런 물들은 우리가 원할 때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물을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없게 됐었죠? 뭡니까? 196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촌 향도 현상으로 인해서요, 서울 인근 도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함께 살게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서울로 몰려와서 한정된 곳에 살다 보니 생활용수가 모자라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국가에서도 이제 더 이상 물은 우리가 원할 때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쓰기 위해서는 이걸 물을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물은 대표적으로 자유제였다가 경제제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자유제에서 경제제로 넘어간 거 말고요, 경제제에서 자유제로 넘어간 것들도 있습니다. 자, 얼핏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진짜. 말씀드린 바처럼 돈을 안 받고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 경제제로 바뀐 것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물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데 돈을 받고 있었던 것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돈을 안 받는 자유제로 바뀐 것은 언제 이런 것들이 일어났느냐? 대표적인 경제제에서 자유제로 바뀐 대표적인 예는요, 뭐가 있냐면 IP가 있습니다. IP. 자, IP 하면 뭔가요? 바로 Intellectual Property라고 해서 우리 지식재산권을 의미합니다. 지식재산권 하면 뭐예요? 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바로 이런 것들이죠. 누군가의 지식과 무형의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잘 알잖아요. 이런 거는 원래 돈을 주고 이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로얄티를 준다든가 저작권료로 활용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자유제가 된다. 이건 무슨 의미다? 바로 특허 기간이 만료되거나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바로 이렇게 경제제였던 것이 자유제로 바뀔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경제제였던 것이 자유제로 바뀌는 대표적인 이 IP 같은 경우들은 어떤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경제제에서 자유제로 바뀌는 이 IP는요, 특허 기간과 저작권 기간이 만료되면 이제 누구나 아무렇게나 이용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로미오와 줄리엣 어떤 책을 출간하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셰익스피어의 후예들에게 저작권료 내나요? 그럴 필요 없죠. 홍길동전 책을로 내려고 한다. 홍길동전 원본을 책으로 내기 위해서 허균이나 이런 사람들의 후예들에게 저작권료 내나요? 안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제네릭이라고 해서 복제약이라고 아마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복제약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시중에 예전에 메가 히트했던 약이 저작권 보호기간, 특허 보호기간이 종료되면서 그 약에 대해서 이제 아무나 복제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을 때 그런 약들을 만들어서 시장에서 활동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있는 그 약을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거는 바로 경제제에서 자유제로 바뀐 재화들을 바탕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이 있어요. 우리 앞서서 제가 테셋은 단순히 경제학 시험이 아니라 경제 이해력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지극히 경제학적인 이 내용, 이게 우리 비즈니스 현장에서 테셋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거 왜 배워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테셋을 배우는 요 부분을 마치 경제학 내용에서 테셋으로 요거는 끄집어내야겠다 생각한 이유가, 요 프레임이, 요 경제적인 지식이 우리가 비즈니스 현장에서 굉장한 시사점을 주기 때문이죠. 앞서서 슬쩍 예를 들은 것처럼요, 요 프레임으로 우리가 신규 사업을 구성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는 하나의 커다란 방향성을 제시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기업 현장에서 또는 앞으로 기업을 들어갈 어떤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뭐냐?
회사 내부에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될 아이디어를 제안해라. 뭐 앞으로 어떤 걸 했으면 좋겠는지 생각들 해와라. 이런 제안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자, 그럴 때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자유제였다가 경제제로 바뀔 만한 물건을 우리가 미리 선점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저희 교재로 따졌을 때 10페이지에 제가 써놓은 거 있죠? 10페이지에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물산업은 21세기 신성장 동력이다 라고 해놨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10억 명 정도가 물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2003년도 유엔은 세계 수자원 개발 보고서를 통해서 2025년에는 전 세계에서 20% 인구가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최근에는 석유산업이라는 게 아니라 물산업이라는 말도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물 1리터하고 석유 1리터 비교했었을 때 물 1리터가 더 비쌉니다. 특히 많은 생수 브랜드들 중에서 제주 이거 같은 경우는요. 다른 생수에 비해서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아서 조금 더 비싸게 팔리고 있죠. 그 다음에 해외 같은 경우는 에비 그런 것들에 대한 생수들이 바로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투명한 황금이라는 소리를 많이 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물을 돈 주고 큰 돈을 줘가면서 먹기 시작한 거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회사가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 지금은 자유제이지만 나중에 경제제로 바꿀 물과 같은 것을 먼저 선점해두고 여기서 비즈니스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아이디어 좋은 거 뭐 없을까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프레임을 갖고 접근했었을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반대로요, 그 밑에 것도 충분히 비즈니스 현장에서 모델화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경제제였다가 자유제로 바뀐 것들,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또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경제제는 뭐였다? 바로 특허로 보호받았던 기술. 그랬는데 이게 IP 특허 기간이 만료되면서 제네릭과 같은 이제 그 기술을 활용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대표적인 아주 메가 히트한 약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병원이나 또는 약국에 가서 두통약 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타이 주세요라든가 해열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스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이 메가 히트 약은요. 그 약 자체가 브랜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그만큼 고유명사가 일반 명사처럼 돼버리면 그만큼 그 약을 통해서 얼마만큼 많은 수익을 거뒀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반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런 제네릭 약을 복제해서 그거와 유사한 약을 만들어서 팔게 될 경우 나름 적지 않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점점 경제학과 테셋이 어떻게 다르고 테셋을 배우면 우리가 실생활이나 기업 현장에서의 활동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경제 앞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장에서 다루는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도해화해서 가져온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 페이지 전반적인 1장에 대한 내용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충돌이 생겨요. 충돌이 생기는데 어떤 충돌이냐? 바로 나의 가지고 있는 자원의 요한성, 하지만 나의 욕구의 무한성이 충돌이 생겨서 바로 이러한 희소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인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선택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국가가 달라지겠죠. 그럼 우리가 주로 선택해야 될 대표적인 문제들이 뭐 있느냐? 이거를 흔히 경제학의 3대 문제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흔히 결정을 많이 하는 문제 중에는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정된 돈과 자원과 인력만으로 내가 지금 껌을 생산을 더 해야 되는지, 휴대폰 생산을 더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전자제품 다른 생산을 더 해야 되는지 고민해야겠죠. 그런데 생산을 어떤 식으로 생산할지도 고민을 해야 돼요.
인력을 많이 써서 인적 자본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생산을 할지 아니면 자본 집약적이거나 기술 집약적으로 물건을 생산해야 되는지 이거 우리에게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내용입니다. 세 번째, 누구를 위해서 그 생산한 물건을 누구를 위해서 생산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결국 생산은 누군가에게 분배되고 소비되어야 되는데요. 소비 주체에 대한 고민 당연히 중요한 경제적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세 가지 문제가 아주 우리가 고전적으로 경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지 고민할 때 있어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라고 해서 경제학의 3대 문제라고 흔히 부릅니다. 3대 문제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합리적인 경제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러한 3대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문제를 해결했는지 어떻게 하면 잘못 문제를 해결했는지 비교를 서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비교해야 될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 바로 하나는 효율성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형평성입니다. 그래서 특정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가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해결했느냐 그리고 내가 좀 더 얼마나 공정하게 해결했느냐 이게 그 경제 문제를 잘 해결했는지 잘못 해결했는지를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자, 그럼 효율성이라는 건 뭐냐?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같은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예전보다 더 적은 비용을 투여했다. 그러면 효율성이 개선된 거죠. 또 다른 비율은요. 같은 비용을 들였는데 옛날보다 더 많은 생산물을 만들어냈다. 이것은 뭐다? 바로 효율성이 개선된 겁니다. 따라서 효율성이 이렇게 개선됐다라는 것은 비용과 성과의 관점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이냐 하는 문제. 요거는 이 효율성과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관계가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 얼마, 인력 얼마, 기술 얼마 이걸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해야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지? 효율성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당연히 첫 번째 문제는 효율성과 관련된 거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이것도 효율성과 관련돼 있죠. 똑같이 자동차 100개를 생산하는데 생산을 인력을 중심으로 생산을 할지 기술 집약적으로 생산을 하는지에 따라서 바로 비용이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비용이 달라지면 내 수익도 달라지겠죠. 따라서 이 두 번째 것도 바로 효율성과 관련된 문제 맞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생산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효율성과 관련된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생산하는 물건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를 결정했을 때 그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이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기여를 적게 한 사람도 있을 텐데 기여를 많이 한 사람들에게 당연히 어떻게 해야겠어요? 분배를 많이 해주는 게 우리가 앞으로 그 사람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유인책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하는 이 부분도 효율성과 관련된 거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형평성과 관련된 건 뭔지 다시 형평성 기준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도 형평성과 관련이 커요. 예를 들어서요. 국가에서 어떤 지역에 신도시를 개발하거나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었을 때 그 아파트에 중대형 아파트만 짓지 않습니다. 옆에 중간에 임대형 아파트, 영세하민을 위한 그런 아파트도 같이 섞어 짓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이유는 뭐냐? 우리가 아파트라는 물건을 하나 생산할 때도 사회적 위화감 조성이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을 고민해 가면서 그 아파트가 어떤 방식으로 지어져야 되는지를 일종의 규정하고 있고 그 나름대로 관리 감독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생산의 문제에 있어서도 바로 뭐다? 이렇게 형평성은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생산할 때 하는 부분도 우리가 사실 형평성이 중요해요. 아니 선생님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왜 형평성이 중요해요? 생산을 싸게 하는 게 좋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오늘날의 기업 형태 중에서 어떤 기업 형태가 있냐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사회적 기업하면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착한 기업 이렇게들 표현을 흔히 하시죠. 자, 이 기업은요. 다른 여타의 기업들인 한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달리 회사의 설립 목적이 다릅니다. 바로 뭐예요?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가 바로 이 사회적 기업입니다. 공익을 추구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내가 사기업 같은 경우는요. 빵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사회적 기업은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만드는, 즉 회사의 설립 목적 자체가 전혀 다른 겁니다. 목적만 다르고 똑같이 영리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회적 기업은 법적으로요, 이익의 몇 퍼센트 이상을 반드시 공익적인 차원으로 쓸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사회적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빵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을 고용한다라는 게 아니라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만든다. 자, 사람을 고용해서 생산한다? 생산을 어떻게 한다? 선한 의미, 공정한 분배의 의미, 기회균등의 의미, 소득분배 개선의 의미, 이런 형태를 도모하고자 생산 방식을 결정한 거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생산하느냐에 대한 문제도 이미 형평성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이냐. 이건 당연히 효율성뿐만 아니라 형평성도 중요한 요소라는 거 아마 쉽게 직감적으로 이해하셨을 거예요. 자, 이처럼 경제학에서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효율성과 바로 형평성,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올바르고 내가 선택하고 있구나 없구나 이걸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이 세 가지 문제 말고 이 최근에는 4대 문제라고 해서 하나를 더 꼽기도 해요. 어떤 문제냐? 이건 뭐냐면요, 바로 훼에 대한 문제입니다. 언제 생산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죠. 이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최근에는요, 지하자원의 고갈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유한한 자원을 내 당대 이걸 다 쓰라고 우리가 준 게 아니다라는 내용이에요. 후대에도 우리가 이 자원을 쓸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후손들도 이 한정된 지하자원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생산할 때 그걸 지금 생산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생산하는 게 맞는 건지 이것을 구분하거나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차원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경제학에서 흔히 고민해야 될 선택들, 이런 4대 문제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아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 4대 문제를 판단하는 기준이 효율성과 형평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효율성과 형평성은 어떤 기준입니까? 바로 이 효율성과 형평성은요, 이런 기준이에요.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어느 게 더 덜 중요한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둘 다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요, 지나치게 형평성만을 추구하고 효율성을 좀 무시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대학 시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조발표를 하는데 조발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누구는 하등 참여를 안 하고 누구는 열심히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학점이 똑같다. 그러면 앞으로 조발표 때 서로 열심히 참여하려는 유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형평성과 효율성 부분에서 어떤 일이 생긴다? 이렇게 어떤 일이 생긴다? 지나치게 형평성만을 도모하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 지나치게 그렇다고 효율성만을 도모하면 형평성도 떨어집니다. 우리 한때 1950년대,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던 중남미 국가에서는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살게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소득 분배 상태가 아주 우리보다 극도로 양극화돼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 당대에는 기껏 열심히 일해봤자 뭐 기회가 없어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효율성만 추구해서 빈부격차가 심화되다 보니 형평성이 깨지다 보니 바로 효율성마저도 이렇게 저해를 받는 것이죠. 아무도 열심히 일하지 않는 거예요. 나 당대에는 열심히 일해봤자 저들처럼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해버리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서 소득 분배 상황이 점점 악화돼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지나치게 형평성이 저해됐을 경우에는 효율성마저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겠죠. 자,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경제학의 3대 문제는 저희 페이지로 따졌을 때 4페이지, 5페이지에 대한 일련의 내용들을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이 3대 문제를 해결하는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지가 바로 6페이지, 7페이지에 제가 적어드렸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4대 문제를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자꾸 해결하다 보면 이게 해결이 계속 비슷한 방식으로 해결하게 되고요.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비슷한 방식으로 경제 거래가 수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경제적 의사결정이 하나의 시스템화됐다, 하나의 체계화됐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런 걸 바로 뭐다? 이러한 경제적 의사결정의 사회적 암묵적 합의를 경제체제라고 부릅니다. 이 경제체제는 흔히 전통경제체제, 통제경제체제, 시장경제체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전통경제체제는 우리가 경제사를 공부할 사람들이 아니고 비즈니스 현장에서 필요한 경제 지식을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제정책체제와 시장경제체제는 당연히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장경제체제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 세계 모두 혼합경제체제, 수정된 시장경제체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우리의 경제활동을 진짜 마음대로 원 없이 마음껏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부분에서는 통제를 받고 있어요. 내가 하고 싶어도 국가에서 할 수 없게끔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좀 더 사회적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주는 게 원칙이긴 하나 일부 제한적으로 일부의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통제하는 그런 방식을 추구하고 있는 게 바로 뭐다? 아하, 우리가 추구하는 혼합경제체제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혼합경제체제는 그런 의미에서 태동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제2장 시장경제체제란이라고 해서 거기에 나오는 일련의 내용들이 주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 테스트 시험에서 최근 들어서는요. 출제 비중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식들, 지혜들을 더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두 번째 장에서는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한번 그냥 교양처럼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테스트에서는 최근 출제 비중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건 그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경제 체제들과 개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도대체 경제학은 어떤 시사점 있는 개념들을 알려주느냐? 바로 대표적으로 경제학에서 가장 먼저 알려주는 개념이 기회비용입니다. 그렇다면 기회비용부터 경제학은 도대체 우리에게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어떠한 지혜를 제공해주고 있는지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경제학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학문이며 그 다음에 경제학은 어떻게 태동됐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요. 테셋을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좋은 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쭉 설명을 드렸어요. 앞으로 제 강의를 통해서요. 내가 현대인의 가장 필수 교양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경제 분야에 대해서 좋은 전문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해안들과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내 회사 생활과 나의 개인 소비 생활의 윤택함을 위해서 꼭 알아야 될 필수 지식들을 알려주시겠구나라고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많이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